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누군가를 혐오하는 시선이나 행위가 결국은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한 응답자가 91%였다고 합니다. 또한 90%가 넘는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73%는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가파르게 상승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출간하여 화제가 되었던 책이죠. 선량한 차별주의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면 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 살아가는 동안 애써 살피지 않으면 차별에 가담하게 됩니다. 면밀히 살펴 차별에 가담하지 않아도 쉼 없이 계속되는 차별을 사회 곳곳에서 목격하게 되겠죠. 우리 사회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생각하며 일책일문 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점어 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오프닝에서 짧게 읽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인데요. 저자인 김지혜 교수는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활동가이자 통계학, 사회복지학, 법학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혐오 차별 문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온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현장과 밀착한 인권 혐오 문제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자답게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대중서입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현장에서 기록한 생생한 사례, 학생들과 꾸준히 진행해온 토론 수업과 전문가들의 학술 포럼에서의 다양한 논쟁을 버무려 우리 일상에 숨겨진 혐오와 차별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차별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어떻게 정당한 차별로 이정되는지를 단적으로 보는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책 5장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조적 차별에 둘러싸인 사회에서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조차 그 질서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평등을 유지시키게 되는 아이러니를 이야기하는 3장. 차별에 도전하는 노력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긴장을 다룬 8장. 평등을 실현하는 하나의 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를 다룬 마지막 10장까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에 관련된 사건과 논쟁들을 주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프롤로그의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차별에 관한 책을 한 권 마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차별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둘러싼 세상을 자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평등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헛된 믿음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긴 여정을 열어준 3년 전 토론회에서 만났던 그분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독자들에게도 이 책이 그런 질문으로 남기를 바란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작사가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작사가 김이나가 일상의 언어들에서 포착한 마음의 풍경을 담은 책입니다. 작가가 그간 대중과 긴밀히 소통해온 경험을 살려 우리가 삶에서 맞부딪히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일상의 단어 속에서 탐색하는데요. 작사가로서의 예민한 안테나를 살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감정의 단어들을 수집하고 그 단어들이 다 품어내지 못한 마음의 풍경을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평범한 단어들 속에 깃들인 특별한 가치를 찾는 작업이 이번엔 노랫말이 아닌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한다, 사과하다, 미안하다는 관계의 언어로, 부끄럽다, 서럽다, 외롭다는 감정의 언어로, 성숙, 정체성 등은 자존감의 언어로 분류하고 해당하는 언어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책의 마지막엔 라디오를 진행하며 주목받았던 말들과 저자의 노랫말 중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인간보다 고등한 외계인들의 언어는 파동에 가까운 형태를 띈다. 결국 이들이 인간에게 건네준 것은 그들의 언어, 아니 소통이었다. 이 메시지는 여전히 나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감정이 원형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글자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같은 언어를 서로 미세하게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만 때로는 혼잣말을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곤 합니다. 그럴 땐 내가 알지 못한 혹은 알고 있어도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타인의 언어가 필요하겠죠. 이 책 보통의 언어들을 통해 다정하고 소중한 언어를 하나씩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이원하 시인의 첫 시집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입니다. 문학동네 시인선 135번째 책입니다. 201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 2년간 발표한 54편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시를 읽어드리는 것이 시집을 소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표제작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의 제주, 종달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즙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나에게 바짝 다가오세요. 혼자 살면서 나를 빼곡히 알게 되었어요. 화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일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애인이 없나 봐요. 나의 정체는 끝이 없어요. 제주에 온 많은 여행자들을 볼 때면 내 뒤에 놓인 물그릇이 자꾸 쏟아져요. 이게 다 등껍질이 얇고 연약해서 그래요. 그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주에 부는 바람 때문에 깃털이 다 뽑혔어요. 발전에 끝이 없죠. 매일 김포로 도망가는 상상을 해요. 김포를 훔치는 상상을 해요. 그렇다고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훔치진 않을 거예요. 나는 제주에 사는 웃기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을 웃기기도 하고 혼자서 웃기도 많이 웃죠. 제주에는 웃을 일이 참 많아요. 한상수배범이라면 살기 힘든 곳이죠. 웃음소리 때문에 바로 눈에 띄일 테니까요. 경어체로 건네는 말이 무척 진솔하고 편안하게 들리는데요. 시집에 실린 거의 모든 시의 제목에서부터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실린 시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슬픈 날이야. 오죽하면 신발에 달팽이가 붙을까. 약속된 꽃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묻는 말들. 나는 바다가 채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다. 풀밭에 서면 마치 내게 밑줄이 그어진 것 같죠. 첫 눈물 흘렸던 날부터 눈으로 생각해요. 참고 있느라 물도 들지 못하고 웃고만 있다. 싹부터 시작한 집이어야 살다가 멍도 들겠지요.
섬은 우산도 없이 내리는 별을 맞고 마음에 없는 말을 찾으려고 허리까지 다녀왔다. 바다를 통해 말을 전하면 거품만 전해지겠지. 동경은 편지조차 할 줄 모르고. 시집이 나온 뒤 2달 뒤인 6월에는 이원하 시인의 에세이집 내가 아닌 그가 나의 꽃도 나왔는데요. 시에서 느껴지는 산문적 감성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집과 나란히 두고 읽으면 색다른 감상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아무튼 여름입니다. 이제는 무척 익숙해진 시리즈죠. 아무튼 시리즈의 30번째 책입니다.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등으로 많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김신혜 작가의 신작인데요. 책 속에는 휴가, 여행, 수영, 낮술, 머슬 셔츠, 전 애인 등 여름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름이 왜 좋냐는 물음에 그냥이라고 얼버무리기 싫어서 쓰기 시작했다는 아무튼 여름에는 22편의 여름 에세이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의 애호하는 마음이 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잊고 지낸 여름의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책에도 작가 특유의 잔잔한 유머가 깃들어 있는데요.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는 것과 여름만 되면 엄습하는 패배감이 있다 해서 2군데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옷을 입을 때마다 몸에 대해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옷 앞에서 살까 말까 망설이거나 사놓고도 못 입던 옷을 발견할 때 입고 싶다보다 입어도 될까가 먼저 떠오른다. 옷은 예쁜데 내가 입어도 예쁠까? 팔뚝 살에 탄력도 없고 허벅지도 두껍고 배까지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내 몸을 검열하다 보면 그 옷은 나를 위한 옷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옷을 입으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거야. 정작 입고도 불편할 거야. 그렇게 입고 싶은 옷은 저 멀리 치워두고 입어도 되는 옷만 고르게 된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여름마다 수영장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정모를 하고 싶다. 여름이 되면 수영하고 싶지만 수영을 못하고 그러면서도 결코 수영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임 이름은 수수수. 일종의 자조 모임인데 언젠가는 수영할 수 있게끔 서로를 응원하는 모임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수영을 배우지 않게끔 서로의 발목을 잡는 모임이다. 이처럼 뜨거운 계절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이어지는 아무튼 여름도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점호 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책방.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을 잡지 디어 교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어 교화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가 시작된 계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교화도서관에서 박채란 작가와 김지아 작가가 사진가 인터뷰 워크숍을 8차례 진행했는데요. 이때 참여자들과 논의를 통해 워크숍의 성과를 담은 마을 잡지를 창간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17년 8월 1호가 나왔고 그해 12월에 2호가 나왔으며 2018년부터 분기마다 출간되고 있습니다. 디어 교화는 동네 주민들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인터뷰 과정을 통해 흩어져 버리기 쉬운 작은 목소리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잡지입니다. 또한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 주민의 삶과 교화라는 공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2020년 1월에 출간한 8월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파주 교화 인근 산남 습지와 공릉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어새, 박새, 새박새가 파주를 배경으로 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전쟁 속에 사라져가는 역사를 기록한 교화 칼럼도 있습니다. 파주를 다시 보게 하는 영화 소식도 있습니다. 문발동 골목에 있는 문화공방의 이야기도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2011년 11월 문을 연 음식점
손수를 떠나보내는 글이었습니다. 손수가 있었던 9년의 궤적을 담담하게 따라가는 이 이야기는 읽는 것만으로 추억이 쌓이는 느낌이었는데요. 마을의 한 자리를 매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에세이였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문 들으셨겠지만 이번 겨울이 나에게는 마지막 겨울이랍니다. 하남 문발동 골목의 시린 겨울 눈꽃과 봄날 잎합꽃의 흩날림이 그리울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쩍 커가는 모습이 그리울 겁니다. 내 앞을 지나가며 호기심 있게 바라보던 고양이와 주인과 함께 산책하며 한쪽 다리 들어 매일 인사하던 강아지도 보고플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 손수는 동네 사랑방이자 추억의 장소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가슴 속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발동 골목의 추억이 될 내 이름은 손수입니다. 이외에도 교화와 가까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있는 디어 교화는 점호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한데요.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 디어 교화를 검색하시면 모니터 및 각종 디바이스로 디어 교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책일문 7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닝 때 낭독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9장 모두를 위한 평등 중 일부를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차별을 둘러싼 긴장들은 내가 차별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는 강렬한 욕망 혹은 희망을 깔고 있다. 정말 결정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직시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차별에 민감하거나 둔감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며 너무나도 익숙한 어떤 발언, 행동, 제도가 차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가? 내가 보지 못한 차별을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방어하고 부인하기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찰할 수 있는가? 차별과 억압이 일상에서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인 습관, 농담, 감정, 용어 사용, 고정관념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리스 영의 말처럼 무작정 사람들을 비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말한다. 무의식적이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억압에 기여한 행동, 행위, 태도에 대해 사람들과 제도는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책임이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을 성찰하고 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책임을 말한다. 그러니 내가 모르고 한 차별에 대해 그럴 의도가 없었다, 몰랐다, 네가 예민하다는 방어보다는 더 잘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성찰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경청함으로써 은폐되거나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감지하고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생애에 걸쳐 애쓰고 연마해야 할 내용을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시민운동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평등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 역시 필요하다. 일상의 성찰과 함께 평등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은 평등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인류는 계속해서 공동체의 운영 규칙을 만들고 집행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해왔다. 우리가 동료 시민의 존엄성과 평등을 해치는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듯이 차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하는 규칙을 만들고 따르기로 약속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누가 이 평등을 향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까? 모두가 동참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런 저항 없이 평등이 진보한 역사는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위치나 지위에 관계없이 정의의 편에 섰고 소수자에게 연대손을 내밀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소수자이며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는 정신이 세상을 변화시켜왔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